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또 역시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의 시작이라 그런지 가슴이 설레고 막 기분 좋습니다. 우리 피디님 신났습니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이러시는데 아주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여러분 새로운 달이 시작하고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앞으로 기쁜 일만 생각하고 혹시라도 기쁘지 않으면 기뻐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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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주문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인간소화제 영친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방송을 전해드릴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시찰 결과 발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보고 왔는데 정확한 거는 나중에 보고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거기 자기네가 준 자료는 보니까 이렇게 잘 만들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게 없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시찰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 한번 조목조목 뒤져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쇼미더민심 코너에서는요, 한 주간 여론 또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보너스 타임으로 쇼미더 영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우리가 지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산뜻하게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합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뉴스들, 그런 뉴스들로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를 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예뻐요, 진하. 무슨 뜻입니까? 저는 다 자연물인데요. 노을 하자에 별진자에 노을 하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별진자에 노라. 네. 그게 한자잖아요, 한자. 네, 근데 한자. 왜 자연 뭐라고요? 제가 용띠라서 용진자를 썼고요. 하자는 노을처럼 아름답게 자라라고 해서. 야, 네. 진짜 이름 좋네요. 본인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용같이 잘생겼는데. 누가 내 이름을 영희로 지은 거야? 반성 좀 하세요. 영희라고 지으신 분? 그래도 뭐 영희도 괜찮아요. 이게 영웅 영자인데 꽃뿌리 영자에 계집 비자인데 뭐 이런 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자기 이름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좋은 의미를 가져다가 발췌해서 내 이름이 그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면 그 마음에 드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름도 예쁘고 용의 기운을 듬뿍 담아서 또 사회에서 성공하고 있는 우리 이진아 기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던 이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이런 발언을 비꼬려고 네. 야, 나 진짜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만 너무 무식한 표현을 쓰셨어요.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가 맞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내가 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그때 속해 있던 나라였죠. 우리나라를 침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신범철 국방부 장관 야, 그래도 이분이 사회생활을 잘해요. 참전 국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자,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알려주십시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채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건데요.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가 맞죠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전 국가는 아니라고 이제 재차 답변을 했는데도 참전 국가가 뭐 아니긴 아니야. 참전 국가는 맞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의원은 재차 물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우크라이나는 6.25 당시에 소련이었는데 우방국이라고 하냐며 완전 잘못된 발언이다. 국민께 사과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과열돼서 잠시 정회도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기본 지식이 없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런 데 나오는 것도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데 더 웃긴 건 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이 노력입니다. 참전 국가는 아니라니요.
이것도 틀린 말 아니겠습니까? 저쪽 편에 참전한 거지. 예? 저쪽 편이었지. 우리 편이 아니라. 그렇지만 어쨌든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겠냐고 곤란했나 보죠. 참전국가는 아니었다.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채익 의원이 참전국가가 아니라고 또 물어봐. 진짜 눈치도 없고. 자, 우리 우크라이나는 6.25 당시에 저희들을 지원한 국가는 아니다. 진짜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김병지 의원이 화가 났겠어요. 우크라이나는 6.25 당시 소련이었는데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 사과해라.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 네, 그 회의가 사과를 정확히 한 건 아니군요, 참. 네, 회의가 다시 시작되자 이제 조금 전 발언을 제가 잠깐 착각한 것이라면서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부와 러시아 연방과 접해 있는 나라로 뭐 1917년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출발했다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짚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이날 이제 회의에서는 사실상 이제 전날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잠시 정의한 다음에 이채익 의원이 발언을 다시 정정한 거잖아요. 네. 요거 보세요.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부. 이거는 딱 누가 써준 겁니까? 보좌관이 써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출발을 했고 러시아 연방과 접경에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하고는 1992년도에 수교를 정식으로 수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 좀 합시다. 공부. 게다가 특히 우리의 적국하고 아닌 거를 구분을 못합니까? 세상에.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군요. 서울시에서 우리 보고 대피하라, 어디를 알려주지도 않고 대피하라라고 했던 바로 그 경보와 관련된 거. 네. 뭐 어떻게 했다는 거죠? 네, 오발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일단 여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정부의 민첩한 대응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네. 안보 국방이 무너졌고 한미일 삼국 관계도 훼손됐다면서 다시 한번 전 정부 탓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NSC를 소집한 게 오전 7시 30분인데 우리는 9시에 열렸고 대통령이 아니라 안보실장 주재로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지적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린 그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우리를 불안 떨게 만들었던 그걸 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안부랑 서울시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보 국방이 무너졌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가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오경보 날리고 북한에서 뭐만 쏘면 우리를 쏘는 줄 알고 이렇게 도둑이 제발자리는 것처럼 발발발발 떨게 됐습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해서 본인들이 잘했다는 겁니까? 아유 참네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한미일 안보태세. 제가 참 할 말이 없네요. 더 웃긴 건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자도 늦게 왔지만 우리나라 NSC 9시 열렸죠? 네. 기시다는 7시 반에 열었죠? 네. 우리나라 NSC 대통령이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뭘 잘했다는 거예요. 경보 자체도 틀렸고 또 사람들이 사이렌 울리면서 어디를 대피하라 그랬는데 어디로 간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왜 이런 경보가 울린지도 정확히 모르게 만들고 또 조금 있다가 오경보입니다. 또 이딴 소리 하고 앉았고 NSC는 9시에 열리고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고 도대체 뭐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내탁 공방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래서 이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군이 북풍몰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일부러 안보 이슈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던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본인은 모르죠, 그런 거. 아직. 네, 그런 비판도 나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비판은 알아요? 본인은 네. 그런 내용을 모르고? 네. 우리 옛날에 안보를 자꾸 악용해가지고, 안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말만 잘 들어. 딴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북한에서 쳐들어온단 말이야. 이랬단 말이죠. 자, 어쨌든 또 이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공방으로 또 시끄러웠어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 여부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집중 추궁했는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30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충분한 비축량이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30일 분이냐 며칠 분이냐라면서 물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대답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정확히 알아도 그걸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것이 바깥으로
좀 나갔다는 게 MBC 방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도가 됐었던 거잖아요. 네. 이 탄약 지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쓸 거를 다 먼저 내준 거라서 우리나라는 아예 비축분 자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근데 31분 정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종합적으로 해서 충분한 비축량이 있다? 그럼 좋아요. 종합적으로 해서 충분한 비축량이 얼마냐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신경전도 벌어졌는데요. 30 민주당 의원은 해군 장병들이 바다에 나갈 때 해양수를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고 쓸 수밖에 없는데 삼중수소는 안 걸러진다. 오염수 방류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베크럴 허용 기준치는 4만이고 일본은 1리터당 1,050 베크럴로 희석해서 1,500 베크럴로 희석해서 내보내는 것인데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거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허용치가 4만인데 일본에서 나오는 거는 그에 아주 못 미치는 양만 희석해서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리터당 1,500 베크럴로 희석해서 내보낸다. 이건 과학적으로 보면은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거느냐 이제 이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해군이 열심히 일하는데 마치 우리 바닷물이 오염돼서 물을 못 먹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해군이 열심히 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게다가 바닷물 오염돼서 물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연구원의 그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그 물 먹으면 안 된다고? 네,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럼 드시든지 본인이. 응? 아마 절대 안 먹겠죠, 자기는? 네, 두 번째 이슈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네, 이제 노사정의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 정부 들어서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예정이었는데 무산됐습니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는 방안까지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노사정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노사정위원장 바꾼다는 거잖아요, 김문수 씨? 네,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꾼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정부 여당 일원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서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주장은 김 위원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서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세 분야에 있는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잘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이 한노총이 노동위원회 쪽에서 이 정부의 입장을 많이 그동안에는 이해해준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노총 간부가 곤봉으로 경찰한테 맞았잖아요. 네. 이거를 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해결 안 하면은 우리 노사정위원회고 뭐고 다 불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있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좀 조정을 하든가 뭔가 조율을 해주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라도 사실은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도대체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돼가지고 김문수 씨가 한 게 뭐예요? 처음 논란부터 아주 별 이상한 말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염장을 긁더니만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사고만 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한국노총이 불참을 결정한 배경으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거론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사노위를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노총은 원래 현 정부와 아주 친한 그런 노동단체 중에서도 민노총하고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경사노위에 대해서 첫 탈퇴 선언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한번 행동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오히려 군부적으로 봅니다. 이번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있는 그 7m짜리 위에 네. 그 높이 고공 시위하시는 분 건강은 괜찮다고 지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노총은 어느 정권에 들어서든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 왔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달 31일이었죠. 김동명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연이어 자행된 폭력 연행과 진압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앞에서는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뒤에서는 농성장의 벼랑 끝에서 노동자를 폭력 진압하는 정권에 대해 이젠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씨가 물러나지는 않겠죠. 끝까지 버티겠죠. 그게 더 암울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라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하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 토마토 그룹은 뭐 아시다시피 경제 전문 채널로 혹은 주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좀 전에 광고 보신 것처럼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담한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찰 결과에 대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었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장치를 확인했다. 아니 당연히 설계도대로도 설치 안 되는 거를 보여주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하겠죠. 문제는 그 설계도가 잘 됐느냐, 그렇게 해서 얻어낸 그 결과물이 제대로 된 거냐, 우리들에게 위험하지 않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주요 설비의 성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로만 오로지 괜찮다라고 우리들한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불안감은 해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환경 전문가에게 정확히 한번 물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겠습니다. 자, 우선 부위원장님 양력을 좀 보니까 1994년도 체르노빌에서 이거 좀 일이 터졌을 때 거의 다 갔다 오시고 2011년도 4월에는 후쿠시마에도 또 다녀오시고 이랬더라고요. 네. 위험한 데만 다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에? 네, 환경운동가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문제가 되는 현장을 직접 살피고 확인하는 게 이제 저의 뭐 일종의 임무이자 모든 환경 문제는 이제 현장에 그렇죠. 문제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는데 특히 94년에 체르노빌은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초기입니다. 이제 체르노빌 참사가 난 게 이제 86년이라 한 8년쯤 지났지만 워낙에 뭐 아까 그 진행하실 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했는데 네. 체르노빌이 바로 그 우크라이나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러시아가 또 그 원전을 뭐 공격하네 어쩌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던 그런 현장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막 이제 그 러시아 또 러시아 연방 국가들이 막 열리는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비교적 초기에 다녀왔을 겁니다. 가장 크게 놀란 거는 그 사고 현장으로부터 반경 30km. 30km. 예, 직선거리 그러니까 반경 30km 직선거리로 60km여야 되겠네. 네. 그렇죠. 30km면 여러분 저 광화문에서 수원을 넘어갑니다. 그렇게 예, 넓군요. 거의 사실 서울시와 경기도 상당 부분이 포함되는 그 엄청난 지역이 오염 지역이라고 해서 그 통제합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를. 예,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뭐 다 허가받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체르노빌도 그렇고 후쿠시마 때도 그렇고 우리들이 가서 이제 봐야 되고 보도해야 되는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냥 일반 직원이나 일반 기자를 못 보냈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위험해서. 네. 그래서 이미 얘기를 다 나와가지고 더 얘기 안 나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94년에 갔을 때는 미혼이었는데 그때 다녀올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우려했었어요.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그 2011년에는 3월 11일 날 사고가 터졌잖아요. 저희가 4월에 갔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아예 국내 언론은 거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또 가셨어요? 네.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이미 베린몸 이런 건가?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때 보도가 그 쓰나미와 그 원전 참사로 엄청난 그 원전 피난민이 발생을 했다. 수만 명의. 그렇죠. 그분들이 그 피난을 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전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생긴 피난민은 어떻게 생활을 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을 가봐야겠다. 그래야 우리의 그 원전 안전 문제를 참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전문가, 교수들, 그리고 운동가 3명, 한국에서 3명, 6명이 한일 조사단으로 방문을 했던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25km 반경을 이제 통제를 했지만 네. 사고 초기여서 그런지 이 좁은 골목들은 통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원전 앞에까지 가볼 수가 있었죠. 너무 위험한데요. 다녀오신 다음에 검사는 다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검사를 했는데 네, 어때요, 솔직히? 일본에서 그 참여한 분 한 분이 네. 4년 뒤에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죠. 와. 그리고 제 경우도 백내장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백내장은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이 있어요? 직접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 경우는 이제 체르노빌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양쪽 눈을 다 했는데 네, 그 일본 분은 훨씬 더 심각한 거였죠. 급성 백혈병. 네, 급성 백혈병. 다행히 그 친척이 이제 척수를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6명 중에 이제 2명이 그런 방사능 직접 관련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병이 나타날 정도였으니까 이 문제가 그냥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때 예를 들면은 그냥 이런 복장으로 일상생활하는 복장으로 그렇진 그냥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않았습니다. 손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옷도 다 이렇게 방어 복장을 입고 하고 직접 만진 것도 아닐 텐데 측정기도 전부 이렇게 하고 먹는 것도 가능한 한 현지 거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생산된 뭐 그런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먹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지만 워낙에 심각한 지역이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건 체르노빌도 똑같고요. 예,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의 죽음의 도시군요, 말하자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체르노빌은 거기가 완전히 이제 그 내륙이에요. 그 옆에 이제 강이 흐르긴 하지만 그리고 그 후쿠시마는 해안에 인접한 이제 이런 곳이라서 그런 두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 빼놓고는 나머지가 거의 같습니다. 그 원자력 산업 특히 이제 핵발전소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게 소위 말하는 그 노심 용융 그러니까 멜트다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고가 터졌을 때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차이나 신도롬 그래가지고 한쪽 그런 거 이제 핵발전소가 터지면 지구 바깥에 여기서 차이나에서 터지면은 저쪽 반대편. 남미에서 막 사고 난다는 식의 그런 공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게 심각한데. 두 참사 모두 다 멜트다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예. 그 멜트다운은 지금 혹시 그 영화 판도라 보셨어요? 네. 예. 그 판도라에서 보시면 그 원전에 막 사고가 나가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냉각수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펄펄 끓는 그 원자로를 이제 식히는 겁니다. 네, 녹아내리지 못하게. 보시면은 그 주인공 김남국이 가가지고 그 밑에 자기 스스로를 버려가면서 그걸 이제 그 물탱크를 터트려가지고 하는 물론 이제 현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만 바로 거기에 그 물탱크가 터져서 그 물이 그걸 식혀요. 그 원자로를. 그러면 엄청나게 오염된 물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 물. 그 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네, 아니 바로 그 물이 지금 그 물이 방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뭐 알프스라고 하는 것으로 처리해 가지고 내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깨끗한 거냐 논쟁이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알프스는 되게 깨끗한 이미지 아니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생각난다고. 그게요. 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맞아요. 그게 솔직히 말장난 같은 건데 그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핵종을 제거하는 장비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거도 아니고 상당히 이제 줄여주는 정도의 설비예요. 지금 핵발전 산업이 갖고 있는 뭐 거의 유일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게 지금 논쟁의 초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얘기 듣기로는 알프스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가 않고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다는데.
뭐 더 좋은 거는 몰라도 지금 그 알프스가 거의 뭐 군과 옥조처럼 일본에서 그러고 있는데 사실 2011년 저희가 갔을 때도 그 알프스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네. 뭐 지금도 똑같아요. 뭐 12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개선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거마저도 뭐 감당이 안 되는 건지 뭐 사실 돈 문제이긴 한데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바다로 보내겠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하는 건데 사실 바다가 다 통해 있는 것이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자 네. 마지막 보고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 뭐 거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우리 인류는 사실 초기에는 산업화 초기에는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겼어요. 네. 많이 버리고 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랬죠.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했고 지금 런던 협약 또는 뭐 마드리드 프로토콜 같은 그런 유엔 협약을 통해 가지고 바다에 그런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네.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데 나라가 나서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그걸 깨버리고 그냥 그 원전 그 폐수를 그것도 뭐 공공연하게 뭐 수백만 톤을 수십 년에 거쳐서 버리겠다라고 하고 여러 나라들이 동의해 주는데 그 나라들이 누구냐? 대부분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야, 좀 우리도 사고 나면 그러니까 자기네들 터졌을 때 저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됐네 아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독일 빼고 G7 나라들이 모두 동의하는 게 바로 네. 그 속셈이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아, 그래도 예. 독일은 진짜 양심적이네요. 그나마. 독일이 후쿠시마와 그 체르노빌 사고로 그 원전 정책을 바꾼 유일한 나라죠. 예, 그래서 4월 15일 날 지난달이죠. 지지난달 4월 15일 날 완전히 독일 내에 있는 원전을 가동을 멈췄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예, 진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참고하고 저렇게 갈 것인가 아니 일본 방향으로 갈 거. 일본은 오히려 그런 사고를 내고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지금 기존에 있는 원전을 계속 확대하고 예,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런 법안을 최근에 또 통과를 시켰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우리나라 있는 거죠. 대통령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더 위험한 게 네.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어요. 네. 예, 중국의 동쪽, 우리는 서쪽. 네. 바로 그쪽에 수십 개의 원전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새로 만들고. 물론 지금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해양 투기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도 남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네요. 예, 수십 개가 돌아가요. 그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후쿠시마 비슷한 문제가 터져가지고 만약에 서해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완전 죽는 거네. 완전히 진짜. 예. 양쪽에서 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후쿠시마 문제를 사실 그 원전을 이제 새로 짓고 뭐 수명을 연장하고 이런 쪽으로만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나오니까. 하지만 후쿠시마 체르노빌처럼 이런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 영화 판도라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야, 사람들이 갑자기 독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독일이 정상적으로 뭔가 대처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죠. 뭐 녹색당도 있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실제 독일의 이번에 그 G7 그 환경장관 회의 때 그 발언한 사람 독일 환경장관이 녹색당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비판적 입장이 나오는 우리나라도 녹색당 있지 않나? 왜 거기는 가만히 있지? 우리나라 녹색당은 아직은 그런 정치적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사찰단에 대해서 정말 시찰단이죠. 사찰단도 아니고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유국회 단장 뭐 잘했다, 괜찮다, 성과가 있었다. 근데 그걸밖에 말 안 하더라고요. 너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를 봐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예. 그리고 사실 같은 한 통 속이에요. 누구랑요? 그러니까 지금 유국기 단장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사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말이 안전이지 사실은 원자력계를 보호하고 원자력 산업을 계속 유지하는 기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뭐 10여 명의 그런 전문가들도 다 그런 기술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갖고 그거 다 평소에 IAEA를 통해 가지고 원전 산업 유지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인 거지. 저는 그래서 황당한 게요. 우선 성일종 의원인가가 야, 이번에 시찰단 갔던 사람들 전부 다 문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황당무계하고 두 번째 IAEA가 있잖아요. 이딴 얘기하는 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IAEA가 지금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니 예. 이번에 다녀온 사람들이 무슨 정무위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문정부 때 임명한 게다가 명단도 안 말해주면서 이 사람들 다 이상한 공학자들이에요. 예. 공학자들의 입장은 다 비슷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특정 핵종을 발견되냐 안 되냐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런데 이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분이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고요. 말씀하신 IAEA가 바로 이 핵산업 마피아의 국제적인 그 거두입니다. 헤드에. 그러니까요. 돈 받아가지고 일본들 그냥 광고해 주는 거야. IAEA의 핵심 멤버가 바로 일본 정부고 일본 정부의 그 도쿄전력. 네, 도쿄전력. 한국 이것도 한국의 한전 이런 겁니다. 이런 데하고 사전에 짜고 이거 바다로 버리자라고 하는 거 합의를 했고 그거를 다시 IAEA가 검증해 준대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 보고 막 이런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IAEA의 그 결과를 마치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거 나오면 다 되는 것처럼 했는데 어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네, 알프스에 대해서 말도 못하잖아. 네, 그게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는 둘째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 일본 정부가 줬던 데이터를 여러 나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분석 능력이 괜찮다. 그래 분석 능력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알프스의 기능 지금 저 탱크가 한 1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막 농도가 다 다른 것이죠. 네네. 그런 것들을 걸러가지고 바다로 보냈을 때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그거를 알프스가 걸르는데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확인하려면 탱크를 랜덤하게 1000개가 넘잖아요. 랜덤하게 가서 샘플링을 하고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죠. 오염수 실을 우리가 채취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도 그렇죠. 그 폐수 공장들이 있어요. 네. 공장들이 네. 그 폐수를 보내. 원래는 다 걸러서 보내야 되죠. 하지만 비 오고 그러면은 무단 방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조사하러 가는 이제 그 조사단이에요. 조사단이 가가지고 그거 평소에 걸르는 기능 시설들 보니까 제대로 있네. 설치돼 있고 제대로 돼 있더라. 지금 그걸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게 제대로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무단으로 방류는 하지 않는지 막 물이 넘쳐가지고 그냥 넘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눈으로 가지 않았고 그런 시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을 못 내리죠. 아니 그런데 여당이 오염수 시료 채취 우리가 못했다고 항의하니까 뭐 왜 해야 되냐? 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당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산업을 확대하겠다. 기존의 그 핵발전소를 수명을 연장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게다가 뭐 중동 같은 데 갖다 또 팔아가지고 그런 해외 수익을 올리겠다. 뭐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를 처리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양투기 지금처럼 아니면은 보관했다가 증발해서 말려서 증발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고용화시키는 겁니다. 고용화는 훨씬 낫겠죠. 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이 3가지가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한 돈이? 10배, 100배씩 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국 돈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핵발전소와 원자력 그 발전소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전부 포함이 되니까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일상적인 유지를 할 때 석탄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재생에너지와의 가격 비교를 합니다. 겨우 뭐 조금 싸다 어쩌다 이런 논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배, 100배로 비싸져 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고가 났을 때 안전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원래 그거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산업을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초미의 관심이에요. 저 비용이 들어가면 야 우리 내부에서 논쟁이 될 텐데. 그치. 이게 지금 관심인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터지지 말아달라 이 얘기군요. 겨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서 대충 훑어보고 대충 얼버무리는 겁니다. 워낙에 이제 국내 이제 그 걱정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안전하다 뭐 이렇게는 말 못하고 싱싱 돌려가지고 설계대로 했네 어쨌네
이게 도대체 아니 자식들을 사실은 자식들 목숨을 담보로 이딴 짓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 세대를 그렇죠. 지금 구렁텅이로 빠뜨리면서 더욱 웃긴 거는 삼중수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세슘, 스트루톤 이런 거는 뭐 아주 그냥 뭐 확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게 먹이 사슬에서 가장 최하층인 플랑크톤에 미칠 영향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한테까지 다 올라올 텐데 이런 그렇죠. 것들을 아무런 게다가 얘기를 안 이제 하죠. 그 섬나라도 좀 태평양 섬나라들도 우려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이 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생선을 잡아서 사실 튀겨 먹기도 하지만은 회로 먹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거를 몽창 넣어가지고 매운탕으로 먹는 그런 음식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한 거예요. 예, 동남아 나라들은 되게 그렇게 안 먹고 되게 이제 튀겨 먹는 정도여가지고 아무래도 느낌상 거리감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참에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고 이게 마치 한일 감정처럼 제3나라에서는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태평양이 오염이 되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호주, 섬나라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서 이 부위원장님이 미워지네요. 솔직히 말하면. 자, 어쨌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장난을 쳐도 되는 건지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그래도 돈 때문에 이딴 짓 하면 자기네 나라 국민들도 다 망할 텐데 특히 일본 섬나라는 이 해양 수산물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4월 말에 제가 그 일본의 성면 문제와 이 문제로 갔을 때 동경에 가서 경산성 그리고 동경전력 앞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항의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경산성은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내 여론이 어떠냐 그랬더니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일본은 아예 여론을 통제하고 잘 모른다던데요,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한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우려한다라고 했더니 네. 일본 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동해에 버리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민감해. 태평양에 버리는데. 무식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분들이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워낙에 그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통제도 했었고 워낙에 재해가 많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재해가 나니까 그 하나의 큰 재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둔감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한덕수 총리도 너무 미워요. 이건 진짜 총리님한테 죄송하지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보고를 보고 너무 기뻤나 봐요. 이분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러면서 이렇게 과학에 기초해서 판단 내린 게 있는데 니네는 왜 자꾸 쓸데없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념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 이게 바로 어민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민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본인이 우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정말 객관적인 측면에서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한 여론조사 중에는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에 한 85%가 반대예요. 84%였어요. 네. 이게 그냥 조사한 게 아니고 전국에 1000명을 랜덤하게 하는 그런 정식 여론조사예요. 그중에 73%는 강력하게 반대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13%. 10.8%가 되는데요. 네. 그럼 한덕수 총리는 그 10.3%를 대변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가 봐요. 국민 다수인 85% 우려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제대로 된 정치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나와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쪽에서. 난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대통령도 자식이었고 총리도 자식이었고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니까요. 사실 그거는 그거는 일리가 있는데요. 일리가 있다고요? 예.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왜냐하면 사람이요 살다 보면 특히 자식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케어, 걱정을 해요, 우리는. 예.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환경 문제에 민감한 게 바로 그런 모성적인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 없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인식과 그런 그 생태적 마인드 이런 문제에 대한 감각이 훨씬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지적하는 뭐 대통령, 네. 총리의 그런 문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일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일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네네.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원자력 문제나 전자파 문제, 이제 이 전자파 문제와 이 방사능 문제가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주파수가 훨씬 더 이렇게 세지면 그게 방사능이 되는 것이고 주파수가 이렇게 커지는 저주파가 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자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저주파서부터 고주파까지 네. 모두 다 이게 다 그 발암 물질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게 전리방사선을 그래가지고 우리 네. 몸에 들어가면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방사능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파 방사능과 전자파 문제는 모두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환경 보건, 건강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자력과 관련돼서는 모두 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내지는 원자력계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원전을 짓겠다 그러고 네. 수명을 연장하겠다 그러고 사고가 터지면 본인들이 또 해결하겠다 그래.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후쿠시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이참에 원자력 안전 문제는 완전히 구분을 해가지고 네. 환경 보건의 문제. 물론 뭐 환경부라고 해가지고 뭐 4대강 같은 걸 보면은 똑바로 못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안전과 사고에 관해서는 환경보건 쪽에 그 기능을 넘겨서 예를 들면 환경부 내 환경보건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 문제를 이번 시찰단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봐야 할지. 그렇죠. 환경단체가 가야죠. 최소한 그런 뭐 환경단체는 이제 민간이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정부 내에 그런 어떤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IAEA 보고서에서 홈페이지에서 이런 얘기했죠. 오염수 관련 중간 보고서 발표하면서 도쿄 전력 매우 훌륭하다. 매우 정확하게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입증한 그런 측정도 했고 기술도 선보였다. 이러면서 아주 잘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AEA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한통속이고요. 지금 IAEA 사무총장 바로 직전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 10년을 했어요.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렇죠. 완전 한통속이에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걸 IAEA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고 IAEA의 그런 입장은 전 세계 핵산업계를 대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IAEA가 아니고 적어도 이 문제가 이렇게 저거하다면은 그 해사기구 있죠? 네. 바다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아니면은 WHO 같은 세계보건기구 아니면 UNEP 이런 국제기구들이 이렇게 TF 같은 걸 구성해서 이 문제를 안전의 문제에서 바라보고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과 이 사안의 성격상 맞는 것이죠. 네.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될 거에 바로 그런 거고요. 저는 뭐 윤석열 정부에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네.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가 아니고 야당이 전체적으로 어떤 TF를 구성해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 문제를 한국 내에서만 뭐 계속 시위하고 하면 별로 없죠. 해결이 안 될 것 네, 같아요. 이걸 네.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호주라든지 태평양 국가,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해서 이런 우려를 조직을 하는 것. 또 하나는 금방 얘기한 세계 기구 중에 이 문제와 관련된 기구들이 있어요. 해사기구, WHO, UNEP 이런 기구들이 같이 이 문제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 네, 그리고 임박했어요. 지금 뭐 다음 달이면은 바로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같은데 그 방류 금지 뭐 긴급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이런 거를 내서 일단 막아야 돼. 그렇죠. 막고 여론을 형성을 하면서. 근데 왜 안 하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도 직접 가고 했는데 사실 NGO의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폭이 넓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에다가 여러분들 후원 좀 해주세요.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되게 제가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런 활동을 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이 재정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이럴 때 그 한국에서 그 아까 말 얘기한 태평양 국가들 호주 뭐 그리고 또 WHO 이런 대표단들을 막 불러가지고 막 토론도 하려면, 하고 네. 예, 그분들이 직접 그 정부 대표단에 항의 방문도 가고 그렇죠. 일본도 네, 가고 활동을 할수 있게끔 그런 하려면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죠. 이루어지도록 예,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락님께서 도대체 방류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그 10%는 누굽니까? 공개합시다. 써니님,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화병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얘기신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쓴소리 한번 좀 정확히 해주시죠. 네. 뭐 솔직히 정부에 아무리 얘기한들 그게 과연 속에 경이 예, 깨지게. 그럴까 네. 싶기는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곧 중국 서해안에 지금 후쿠시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원자력 안전 문제는 지금처럼 뭐 원자력 그 기구나 마찬가지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데 맡길 게 아니고 환경보건의 문제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관련한 그런 부서로 그 기능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참에 이게 이제 국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외교부 같은 데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후 대사라는 거 있어요. 네, 워낙에 있어요. 세계적인 기후 문제가 심각하니까 기후 대사를 만들었어요. 전문적으로 하라고. 마찬가지로 원전 안전 대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해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의 중국이죠. 네. 예, 여기에 원전 문제는 지금 어떠한지. 혹시 사고 날 가능성은 없느냐?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데 맡기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냥 공학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네. 예, 외교와 그런 큰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서 하면 좋아요. 근데 협조적이지가 않잖아요.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네.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야권이라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나라들 국제적인 이슈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세피나 킴님께서 무능하고 자존심도 없는 정부와 그에 부역하는 관리를 반드시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부끄러워하도록 지금 우리가 이거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아메리나님,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좀 대대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만한 또 현실적인 그런 활동이 좀 이루어지기를 제가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요. 환경운동연합. 네, 한번 들어가서 쳐보시고 한번 홈페이지도 가보시고요. 도와줄 수 있는 거 한번 도와주도록 할게요.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PD님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나도 들어가서 후원해야지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서 후원해 보시고요.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세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신개념 자동차 커뮤니티의 차통. 차통에서 내 차 등록하고 나만의 NFT를 만들어 보세요. 커뮤니티에 사진만 올려도 NFT가 발행됩니다. 발행한 NFT로는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요. 내 차 정보도 공유하고 관심 있는 차종은 팔로우. 시세 조회, 시공사 정보, 중고차 매매까지 한 번에. 내 차의 모든 것 차통. 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은요, 뉴스토마토 이승영 본부장과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시고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쇼미더 민심은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합니다. 이제 우리가
굳이 이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 좀 듣겠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35.3% 네. 나왔고요. 부정평가가 61.2%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60%가 넘네요. 그 지난주 대비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부정평가가 한 1.2%포인트 올랐고 그러네요. 긍정평가는 1.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예, 이틀 동안에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선거 및 사회 현안 88자 정기 여론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 소장님. 네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주셨는데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30일, 31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근 조사예요. 최근 조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뭐 외교에 대한 주목도였다면 지금 방금 전에 환경운동연합도 나왔지만 후쿠시마 또 집회 시위 그리고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 또 경론이 또 치열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것이다. 중요한 건 결국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한데 이거 한번 물어보실 것 같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는 조금 올라갔고 진보는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수층이 대통령에 예, 대한 예. 긍정평가가 올라갔다는 올라갔습니다. 거죠? 여기 네. 우리 조사에서요. 근데 중도가 내려갔어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 대한 방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평가는 중도다. 중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중도에서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수는 약간 오히려 결집을 해서 네. 올랐어요, 긍정평가가. 근데 중도에서는 3.7%포인트 내려가지고 29%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보수층의 그 긍정평가를 상쇄한 게 됐죠. 그 부정평가도 보면 중도층 부정평가가 지난주에 61.4%였는데 이번 주에는 66.2%로 4.8%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왜 뭐 40%대다 뭐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거. 예. 네. 그게 이번 주에 이제 악재들이 좀 있었잖아요. 정부 여당 쪽에서 볼 때는 네. 그게 작용했다고 봐야죠. 지난주께 좀 튀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저희들은 있어요. 네. 이게 뭐 민심이라는 게 또 네. 이런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면 근데 어쨌든 전주보다는 이번 주가 이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긍정평가가 4.7%포인트나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4.6%포인트 내려가서 결집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는 확실히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거예요. 이번 주 조사 기간이 지난달 30일에서 31일까지였는데 31일 오후 8시까지였단 말이죠. 이게 6월 1일 이 오발령 5월 1일이 아니죠. 오발령이 5월 31일에 5월 있었는데 31일 예. 아침에 그럼 벌어졌죠.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일정 돼요? 부분 반영이 됐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 표집이 이게 이틀에 거쳐서 조사가 됐어요. 원래는 3일 조사인데 네. 첫째 날은 휴일이 있는 바람에 그래서 대체 공휴일. 대체 공휴일 있는 바람에 이제 이틀간 조사했는데 원래 첫째 날에 표집이 많습니다. 이틀 조사할 때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오발령 사태가 벌어진 31일에는 표집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반영이 됐지만 완전히 온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게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오발령 자체가 그럼 긍정적일 것이냐 오발령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문자를 보면은 서울시에서 보낸 문자를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 여기 사과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대응은 적극적이어도 그건 지나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문제냐면 일단 정확성 부분입니다. 그 온 문자가 어떤 사태로 지금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피하라지.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북한 미사일이 지금 서울로 떨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 정확성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구체성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해서 어디로 가서 그게 안전 요원이 있으면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모두 이제 오늘은 휴업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육청이나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빨리 논의를 해서 그 논의된 내용이 적어도 뭐 한 10초, 20초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침에 완전히 아비규환됐어요. 아니 그리고 두 분은 문자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저는 그리고 경기도민이라 안 왔습니다. 아, 그래? 아니 저는 못 그게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더 혼란이에요. 그렇죠. 더 혼란이에요. 서울시만 했어요. 서울시만. 네, 서울시. 아니 그게 원래 미수신 지역을 위해서 한 거라는데 서울시가 왜 미수신 지역인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KBS 같은 데서 다 그냥 딱 정지시키고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근데 것도 없지. KBS 방송에서는 내용이 달랐어요. KBS처럼 재빨리 KBS를 봤는데 KBS에서는 백령도하고 연평도 인근에 대청도인가요? 백령도가 대청도 쪽에 지금 긴급 재난구호가 대피 구호가 나왔다. 대피 신호가 백령면, 나왔다. 대청면. 예. 예. 근데 저는 KBS 그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라고 서울시에서 보낸 문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경기도민이라도 그날 서울시에 있었던 사람은 문자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그것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어쨌든 이 해석을 가지고 지금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싸우는 그러니까 것도 웃긴다는 거예요. 아까 문자 말씀하신 예. 좀 뜬금없는 문자고, 그러니까 육하 원칙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랑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나죠. 게다가 우리는 문자 메시지 보낸 것도 시간도 늦어요. 일본은 그냥 아주 시간도 즉시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하시오 딱 나오던데 우리나라는 민방위 연령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도 필요한데 써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오키나와 지역에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대피하라까지 우리보다도 더 빨리 정확하게 결국은 전달된 거죠. 어디를 대피하냐고 어디로. 시스템의 문제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이런 재난이나 국가적 재난이나 이런 거 벌어졌을 때 우리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없어요. 아세요? 아마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안부인 건지 국방부인 건지 대통령실인 건지 아니면 각 지자체인 건지 뭐 어떤 행안부는 자기네가 국장 행안국인가 뭔가 설치하면서 컨트롤 타워 뭐 어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이태원 참사 나오고 무슨 문제 생기니까 그건 또 내일이 아닙니다. 이따위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냐고요, 도대체가. 어쨌든 오발령 사태가 일어났던 31일 이 얘기를 전 또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주제로 NSC가 열렸다는데 그날 참석 안 하셨다면서요. 왜 이걸 윤석열 대통령 주제라고 하죠? 참석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 컨트롤 이것이 많이 타워 했는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 국가적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도대체 총리냐? 대통령이냐? 지자체장이냐?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제 경험에 비춰보면 청와대엔 지하 벙커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 벙커가 각 그 지역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그 CCTV가 다 나오고 어떤 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그 지자체장하고 직접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용산으로 가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도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는 오경부가 아니라 오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창피하니까 괜히 이런 식으로 말 돌리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나경윤님 대전인데 거기도 사이렌이 계속 울렸대요. 여긴 대전인데요. 사이렌이 계속 울려 놀랐는데요. 지진 경고 방송이라고 학교로 대피하라고 하더군요. 지진이에요? 근데 학생들 아무도 안 나왔어요. 강아지들만 놀라가지고 여기저기서 짖고 정말 불안해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 좀 근데 하셨고.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서울에도 각 동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막 확성기가 올렸거든요. 근데 그 확성기 내용이 이게 우물우물하는 소리라서 거의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확성기가 나왔을 때 대피하는 굉장히 이게 긴급하고 또 중요한 그런 안내면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미리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불안한 거죠. 왜 저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진짜 무슨 큰일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문자로 온 내용은 구체적이진 않고 그래서 이게 좀 재정비가 돼야 되는 게 문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누가 보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 문자 재난인 것이고 확성기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될 수 있게 들릴 수 있게 좀 보완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안방에서 옆방으로 가면 되는 거지. 네. 애들 공부방으로 가면 대피가 되는 그 건지. 얘기예요. 그 옆방으로 가라는 얘기였고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정말 이 재난에 대처 능력은 완전 빵점입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만 당선되고 되면 막 물바다가 터지고 그래서 별명이 오세이돈이었잖아요. 이번에 오발령 시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게다가 이분은 지난번에 12구 참석했을 때 한국에 있지도 않았었어요. 중요한 상황마다 이분이 뭘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뭘 잘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이.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진짜. 자,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부장 전략회의 열렸다고 하는데, 어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한 말이 나는 너무 황당무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회부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아니, 지금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좀 전략회의 한다고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사회부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해라? 경쟁을 해라? 무슨 소리야? 사회부장 서비스를 무슨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약자 복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 퍼줄 수가 없다, 돈도 없다, 이런 얘기 지금 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원래 그 아마 취임 초기부터 이런 시장 경쟁, 아니, 복지, 말하자면 복지를 경쟁화하는 민간. 아니, 무슨 복지를 경쟁화해요? 지금 이미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더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국민 기초생활 보장이나 이런 것들 빼고는 대부분 다 민간 공급 주체가 민간 사업자거든요. 그렇죠. 이미 돼 있는데 여기에다 뭘 더 하나라는 건지는 전 이해를. 아니, 그리고 좀 무슨 해서. 시장화를 하고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복지를 어떻게 경쟁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핵심은 세금을 여기다 내지 말고 여기다 내라 이래야 되는 건가? 핵심은 선별복지로 가겠다는 거죠.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선별복지를 내는데 네. 그 선별복지를 어떻게 경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난 못 알아듣겠다고요. 잘 못 알아.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 맨날 시장화 이런 게 좋은 말인 줄만 아나 봐. 그러니까 일단 듣는 사람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방향이 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자, 같은 날에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이유로 MBC 압수수색하고, 물론 뭐 시도만 했습니다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등을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부의 손길을 아주 절실하게 요청하고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결국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이것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날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하던 금속노련 사무처장 한노총의 간부죠.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해서 여기 피 질질 흘리면서 피가 정말 줄줄 흐르는 거예요. 붕대 감고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국민들만 때려잡는 형식인 거예요. 국민들의 안위를 돌봐주지는 않고 이 상황을 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너무 한꺼번에 우려스러워요. 벌어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예를 들어 언론 부분만 보면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편들 만들어서 갈 수만 있다면 선거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질 수가 없어요. 네. 과거 역사에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언론을 진짜 개혁해 보겠다. 좋은 언론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랬죠.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했죠, 초창기 때. 네. 그때 지지율 20% 갔어요. 예. 언론에서 계속 떠들다 보면 그냥 그 훌륭한 대통령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는 무슨 유행어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문재인 탓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MB한테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분 근데 깜방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BC 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 언론사에 대한 탄압 차원이 별로 받으면 안 아니에요. 돼요. 이게 아니고 네. 뭐 MBC 선복이라든지 뭐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으니까 혼 좀 나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하고 거기다 이동관 씨 앉힌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관 수석. 네. 네.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하자면 다음 선거, 나아가서 다음 대선을 위한 어떤 빌드업이다.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뭐 이제 진영 대결 구도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선을 넘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과유불급하지 마라 또 물극 필반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지나치면 그건 화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 관련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MBC 관련해서는 본부장님 말씀하시고 뭐냐면 단호한 대응과 강경한 대응은 물리적 대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찰청장은 뭐냐면 캡사이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캡사이신과 또 시위 진압의 이 발탁에서 뭐 특진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굉장히 과도한 선을 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길어지면은 당장은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데이터나 이런 여론의 결과 통계를 분석해 보면 편의성 때문에 사람들이 집회 시위를 좀 꺼리는 게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동조할지 몰라도 그래서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네. 이게 계속 알겠습니다. 명분이 없으면 네. 중부층이나 MZ세대나 무당층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죠. 알겠습니다. 자, 21도 한라사님 매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구글 적립금이 있더라고요. 베이비박스 후원합니다. 자꾸 또 거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수단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경기 전망에 대한 예, 문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답이 절반을 넘었었어요. 특히 경제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활동 주체인 40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이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는 경제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수도권이 굉장히 경제활동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생각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슈보다는 이 경제일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0대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40대라는 건 얼마 몇 년 안 지나면 50대가 되는 거고 가장 크게는 4인 가구, 5인 가구면은 여기와 관련된 유권자들이 엄청납니다. 일단 주부층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기 이제 핵심 사항은 이걸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뭐가 달려 있냐면 과연 민생 정책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평가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교도 포함됩니다. 네. 왜? 가장 크게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비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거든요. 뭐 러시아하고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경제 규모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중국과 이 관계가 반도체 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가장 교육 규모가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수습이 될 거냐 이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고 봐야 이게 되겠죠. 어제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5월에도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올 들어 누적 적자만 273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한화로 하면 35조가 35조인데? 넘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반도체 수출 부진이고 아까 중국 말씀하시면 중국하고 저렇게 되고 나니까 수출이 안 돼요. 미국만 바라보고 지금 근데 정부 대책이 없어요. 중국은 우리 또 사불가론 또 얘기했잖아요. 사불가론. 예. 그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반도체 사이클만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반도체가 호황이 된다 한들 중국 시장이 안 열리면 뭐 미국만 바라보는 수출로 그렇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 기업이 어려워지면 말하자면 개인들 일자리 줄고 월급도 주는 겁니다. 네. 자, 경기 전망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53%인데다가 가장 부정적으로 본 연령대는 40대인데 이 중에서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40대에서는 10.9%밖에 안 됐고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68.1%입니다. 50대에서도 지금보다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7.1%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40대, 50대가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 떠받들고 있고, 만약에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못 견디겠다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이걸 좀 제대로 좀 시그널을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 계속해서 일본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외교 정책을 지금 그쪽에만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초계기 사건 관련해가지고 2019년도 2월 달에 만들었던 초계기 대응 지침, 이것도 다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런 거 보게 되면 도대체 왜 일본에 그냥 가서 사시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가서 사시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자,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정도 우리 대통령의 이 간절한 이 소구력,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고 있느냐 제대로 이걸 물어봤어요 이번에 미디어 토마토에서. 네. 이거 왜 물어본 겁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뭐 빈잔 뭐 채운다? 네. 물 채운다고. 우리만 바보같이 하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컵에 물을 네. 안 채운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해 정책 기조에 호응하고 있냐? 예. 호응하고 있다가 40.6% 나왔고 호응하지 않고 있다가 49.1%,
잘 모르겠다가 10.2% 아니 나왔어요. 호응하고 있다가 이렇게 많아요? 뭘 보고 호응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의아해서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아마 지난번 기시다 일본 총리 답방한 거, 뭐 아니면 우리 시찰단 그래도 갔다 온 거, 뭐 네. 이걸 두고 호응이라고 평가를 하신 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네. 예. 그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한 사실 모든 연령층에서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게 일반적일 텐데. 그리고 일본은 호응한다기보다는 기뻐하고 있겠죠. 그냥 기뻐하고 있겠죠. 본인들이 뭐 해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만 덧붙여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호응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본과의 접촉도가 늘어났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한 응답 비율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거죠. 결정적으로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가 49.1이니까 더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길기 사태죠. 그러니까 입항을 하는데 우길기를 달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이 그래도 일본으로 봤을 때는 반길 만한 이 파격적인 조치였다면 예의가 없는 거죠. 왜? 그렇다면 적어도 입항할 때는 우길기를 달 일은 아니죠. 또 하나 이제 호응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40대가 50대가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일본 시장은 여전히 안 열려요. 우리 물건을 수입한다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호응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네. 네, 자 5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물어봐야 될 타임이거든요. 배 수장님, 정당 지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정당 지지율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5.2%, 국민의힘이 35.1%로 나타났고요. 정의당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민주당은 지난주 우리 조사에서 네. 같은 45.2%고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뭐 오차범위 내에서 0.1%포인트 내렸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38.1 나왔으니까 저희 조사하고는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지금 민주당은 근데 김남국 의원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건도 그렇고 사실 이제 앞으로 이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조금 여론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게 좀 나와 있고요. 어제 나온 단독 뉴스 중에 하나가 황보승희 의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황보승희. 그다음에 자필 장부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자필로 자기가 이제 돈 얼마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네 이런 게 다 써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현금과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받은 혐의와 아파트까지 제공받았던 혐의까지 나와 있어요. 친분 깊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으로부터 이거요. 물론 본인한테 지금 물어보니까 본인은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김연아 국민의힘 의원도 공천 헌금 얘기 나왔잖아요. 전 이게 민주당의 뭐 돈봉투네 뭐네 경선에서 대의원들한테 뿌려준 교통비, 식비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검찰에서 혹은 언론에서 부추겨가지고 막 키우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더 큰 문제들이 좀 덮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는 여전히 45.2%로 국민의힘보다 훨씬 높잖아요. 10% 이상.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황보승의 문제든지 뭐든지 이런 게 터지게 되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도 뭐 그렇게 사실은 견고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연령별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50대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은 40대이고 국민의힘은 역시 60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번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설명해주세요. 저는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론은 가결 쪽에 많이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 외에도 다른 조사까지 망라를 해보면 40대와 이 호남 지역에서도 가결에 대한 여론이 높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윤관석, 이승만 의원만 정조준돼 있는 여론이냐 그것보다는 일단 체포 동의안 자체에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돼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근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가결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조사에서 중도층에서는 중도층만 보면 가결해야 한다가 50.7%, 그리고 부결해야 한다가 30.0%, 잘 모르겠다가 19%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결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좀 가결적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민주당 같고. 내부에서도 이거는 뭐 어떻게 당론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알아서 해라. 네, 자율투표 방침 세웠죠.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네. 표결이 됩니다. 한번 그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냥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주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딴 소리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뭐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하고 결별해야 되냐 마냐 이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죠? 결별해서는 안 된다가 40.4%, 결별해야 한다가 44.6%로 거의 오차 범위 내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결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의견일 테고요. 결별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층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잘 모름이 15%입니다. 근데 약간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딸의 특성은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딸에 대해서 비명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고 또 여론상으로는 또 뭐 개딸에 대한 이 이름 명칭부터가 이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혁의 딸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런 팬덤 핵심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부작용, 이른바 수박 현상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하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대표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외부에서 뭐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내부에서 자꾸 총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차라리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자꾸 있고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면 정확하게 주관을 가지고서 앞에서 리더로서 뭔가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좀 필요한 거 아닐까? 좀 그렇죠.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정치라는 것은 선을 어떻게 분명히 긋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단호하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때는 오히려 파격적으로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길을 가야 될 때는 민주당 정신을 더 살려야 될 때는 더 강하게 살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제일 애매모호한 상태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흔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개딸 쪽에서도 개혁의 딸 쪽에서도 받아들일 거는 확 받아들이고 이건 아닌데라는 부분은 분명히 선을 긋고 또 당의 어떤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파격적으로 확 이건 선정을 하고 아니다 싶은 것은 분명하게 또 선을 긋는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소위 말하는 이 강성 지지 개딸이라고 부르는 이분들하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당이 분열된다든지 네. 아니면 뭐라 그러는 다른 의견도 수용해야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네.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좀 허심탄회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3월에 자기 페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자 메시지로 반말로 막 공격하던 보수층 지지자가 있었는데 통화 한 10분 하고 나니까 자기한테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받았다고 자기 페북에 올렸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게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장외에서 계속 설자만 벌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이 대화역이거든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 말씀은 왜냐면 제가 아재 개그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어떤 이성적인 어떤 이성적인 그런 문제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제 말은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저를 잘 모르고 오해가 있었던 분도 만나서 한 20, 30분 대화를 나누고 보면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꽤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예. 반박하지 말고 그렇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뭐 개딸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로 나쁜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게 줄여서 부르다 보면 이 개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사실은 안 좋게 들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러 이거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더 씌워서 자꾸 욕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로 이번 언론이나 뭐 저쪽에 혹은 반대하는 쪽에 이제 입장들일 텐데요. 그러면은 오히려 듣기도 좋고 줄여도 좋고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방향으로 단어를 바꿔보는 것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서 뭐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지 말고 적극 지지층이라고 해라. 뭐 개딸이라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 갖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일반 중도층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듣고 좋아할 만한 그런 언어를 순화시켜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검수완박 얼마나 나빴어요. 검사로부터 시작하는 완전 박탈하다 나쁜 말이잖아요. 일부러 그런 프레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려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 기회에 이름을 좀 명명을 바꿔보고 무엇이 진정하게 이 당원들의 마음을 더 이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는지 보내주는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서로 화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드래곤님이 또 역시 베이비박스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이 쇼미더 민심을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쇼미더 영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라고 치고. 자, 쇼미더 영심은 저희끼리 그냥 한번 재밌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러 가지 설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분석하고 답변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쇼미더 영심. 자,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는 이겁니다. 최근 민주당에 불거진 일련의 악재, 가장 큰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요? 이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29,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자,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 악재 가장 큰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누구가 아니고 그냥 원인을 물었네요. 그래서 57%가 검찰 수사 등 윤석열 정부의 탄압 때문이다. 23%가 당내 비주류의 발목 잡기, 14%가 과도한 언론 보도, 그리고 5%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무능한 대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 의원들의 일탈, 이게 2% 이렇게 응답을 하셨네요. 29,000명이나 투표를 하셨네요. 야. 그러니까 검찰 수사 등 윤석열 정부의 탄압 때문이다. 민주당 악재는. 그러니까 민주당 정말 자체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조금만 있으면 이걸 키우고 여기다가 나쁜 프레임을 만들고 여기다가 막 달걀 같은 거 투척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검찰이 하고 있는 탄압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나쁘게 보인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당내 비주류의 발목 잡기. 그 다음에 과도한 언론 보도.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무능한 대응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동의하세요? 소장님? 저는 이제 지지층 내에서는 동의합니다. 지지층 내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지층 내에서 나온 이 의견을 어떻게 하면 중도를 더 잡을 수 있는 데를 연결하는 그게 잘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29,00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에서 힘을 이제 실어주고 있는 응답자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도 쪽에서는 그럼 그 악재를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은 뭔가 그게 궁금할 텐데 그 해결책을 꺼내놓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렇게 악재 내지는 뭐 고군분투라고 인식되어지는 거는 우선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검찰 수사 등 윤석열 정부가 탄압하는 거.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언론. 뭐 언론도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당내 비주류가 또 흔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적은 외부에 있고 당 내에서도 비주류가 서로 지금 뭔가 공천 때문이든지 뭐든지 간에 막 흔들어대면서 약간 안팎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언론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영친이들의 댓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정치, 검찰,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응답을 하신 분들이신데요. 제각반님은 지지율 올라갈 만하면 캐비넷 여는 정치, 검찰. 그렇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송대현님께서는 언론이 제일 문제겠죠. 아무리 잘못해도 언론이 포장 잘해주면 잘한 걸로 비춰지고 아무리 잘해도 언론이 돌려가면 잘못한 게 되는 거니까 타개책이 안 보이네요. 라는 말씀 주셨고요. 네. 에이다로님께서는
검찰의 정치 탄압과 중립적이지 않은 언론 탓, 언론이 중립 사실 보도를 해야 되는데 개혁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도덕적 흠집 내기, 또 악마시키기만 하는 보도, 대통령의 실정, 국민의힘의 비리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는 현실에 민주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겠죠.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송대인님 의견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송대인님. 이번에 우길기가 나왔을 때 저 진짜 재밌는 제목이 있었어요. 햇살 달고 햇살무늬 햇살무늬 자위대 세대 경제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비싼 물이면 그거 아닙니까? 저기 비싸미니 톡이 햇살- 옛날에 저기 청동기 시대인가요? 그 톡이 아닌가요? 햇살무늬.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아니 그것도 일본이 우리가 우격이 아니라고 우기면 내가 차라리 그 우리의 그 안타까운 노력을 이해해주겠어요. 일본 스스로도 이거 우격이 맞다고 하는데 우리 국방부는 우격이 아니라 그러지 왼쪽으로 치우쳤다 그러지 이 기자는 햇살을 담으면 무슨 뭐 태양이 떠오르네. 참, 어이가 그래서 없어. 욱하는 거죠. 욱일기, 욱. 전범기라고 해요. 우격이도 아닌 솔직히 그건 전범기 아닙니까? 독일 나치기하고 뭐가 전범기 다르니까. 맞습니다. 자 민주당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이런 의견도 있네요. 네, 소희님이 민주당 지지합니다. 지지율 내려간다는 것은 방송에서 잘못 보도하는 것 아닌지요.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네. 기살 어린님께서 조중동 종편 검찰의 공작 속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면 나쁘지 않은. 그리고 아치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치스님이 지지율 조금 떨어진 게 악재면 국힘당과 윤석열 지지율은 재앙인가? 여론조사도 문제. 네. 프레임 씌우기를 악재라고 띄우는 언론이 제일 큰 문제. 결론은 언론이 문제라는 얘기였네요. 자, 또 세 번째 의견도 있죠. 예, 민주당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라는 의견인데 맞습니다. 김태형님께서는 전쟁은 외적 요인보다 내부 배신자가 더 무서운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자님께서는 많이 보이는 검찰의 탄압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충분한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데 당 내에서 동지에 대한 내부 총질을 일삼고 종편에서 과하게 떠들어대고 국회의원 100명만 있으면 비리 경찰 탄핵에서 탄핵받은 검찰은 변호사도 못한다던데 왜 검찰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있는데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검찰에 대항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100명도 안 된다니 참 한탄스럽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캐비넷이 있다니까요. 네, 김용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탄핵에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영철님께서 다 필요 없고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으로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의견도 있죠. 예, 야당의 투쟁 정신은 어디에?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의견인데요. 내 정상입니다님. 당대표를 포함 당 지도부의 무능함을 자꾸 신중함으로 포장하는 게 문제. 윤석열 임기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네. 민주당 의석수 더 달라고 구걸하는 거 말고 하는 게 없음. 싸우라고 하면 의석수가 부족하대. 키키. 내부 자정작용. 내부 자정작용 하라고 하면 당 갈라치기 하지 말래. 지지할 테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 말을 들어달라니까 진짜 듣기만 하고 아웃풋이 없음. 좀 세게 네. 발언하셨고 영수킴님은 결코 민주당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지 않는가. 야당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여기에 짧게 의견을 드리면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투쟁이 결국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제 그 현실 인식인 것이고 해결책을 위해서는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가 민주당 정신은 어디 갔느냐, 야당의 정말 투쟁 어디로 갔느냐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내 정상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김영수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악재를 따지면 국민의힘이 우위 아니겠습니까? 신지영님. 누가 보면 국힘은 잘 나가는 줄 알겠네요. 그 다음 이제 브라이언 박님. 악재를 따지면 국민의힘이 훨씬 많고 심각한데 왜 국민의힘은 타격을 안 받을까요? 아마 국민의힘이 한 심각한 하나만 민주당에 있었어도 지지율이 바닥이었을 것 같은데요. 고발사주, 50억 클럽, 역사 왜곡 발언, 공천 믿기, 돈봉투 사건, 뭐 어쩌고저쩌고.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기타 의견도 있습니다. 맥북 프로 20님. 복합이지. 네. 하시겠어요? 특정 세력만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와 큰 아젠다가 성취되고 나니 이제 공통의 목표가 사라져서 그냥 개인적 영달을 쫓는 성숙한 엘리트 집단 중심으로 의원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너무 약해요. 예. 자, 그리고 너무 사리사욕만 챙겨요. 좀 크게 봅시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왜 뽑아줬겠습니까? 예? 당신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뽑아준 게 아니에요. 네. 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여든 야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우세요? 뭐 한 말씀. 한 말씀은 예. 노영희를 국회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를 죽이겠다는. 자, 오늘도 매운맛 영친이들의 댓글 잘 봤습니다. 참여해주신 영친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으로 한다.